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연이어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할 텐데요. 오늘 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다. 허무맹랑한 조작 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다 반납한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가 어디로 갈지 지금 거처가 좀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관심인데요. 자, 정치권 이슈들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검찰 수사와 관련 한번 보겠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기소했고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있었습니다. 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장동 수사에 이재명 대표가 최종 목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자,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특파수자가 어떤 내용인지.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가 있었구나를 알게 됐고, 옛날에 제가 마치 알고 결제했다는 식으로 왜곡을 해가지고 자, 이 건의를 지사님은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제가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재벌 회장이 예, 아니오로 답변해 계열사 주십시오.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거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다. 진실은 드러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뭐 대부분의 이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이제 눈앞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송권 본부장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창작인지 실제 상황인지는 검찰의 수사를 봐야 되겠죠. 수사는 지금 뭐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소하는 문제는 그때 차떼기 사건 때 그 이해창 총재에 대해서 수사는 했지만 기소는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번에는 수사는 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핵심 측근 두 사람이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되고 또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상황, 그 돈의 흐름을 유동규 씨에게서부터 시작된 돈의 흐름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그것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겠죠. 예. 기소는 별개지만은. 네. 그런데 지금은 이해창 그때와는 차떼기 때와는 조금 다른 것이 이것이 성남시장 시절의 그 배임 문제와 연결이 돼 있어요. 예. 배임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배임을 했고 인허가권자 아닙니까? 성남시장. 인허가권자가 배임을 했고 그 일종의 대가로 이 정치 자금을 측근이 받았다고 하면은 예. 그때 이해창 총재의 차떼기 사건과는 또 다른 상황이 두 개가 엮어지기 네. 때문에 기소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이죠.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대면 보고를 받았다 이런 보도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요. 이 어제 검찰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뭐 민주당사 내에서는 빈손으로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국회 본관 정무실장 방에서는 이 인터넷 접속 기록, 메모 용지, 파쇄된 종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를 보면요.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뭔가가 증거인멸의 흔적을 파악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CCTV, 최근 2개월치 정 실장이 살던 아파트에 대한 CCTV도 확보를 했다. 이런 언급이 있거든요. 이게 일부에서는 이 정 실장에 대한 구속을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증거를 검찰이 모으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설정환 변호사,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검찰의 지금 반부패 3부하고 일부에서 지금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그 반부패 3부장을 하고 있는 강백신 부장검사의 수사 스타일이 과거의 수사를 되돌아보더라도 상당히 증거 수집을 완벽하게
검찰에서 거의 해놓고 진술을 통해서 어떤 것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전에 일단 검찰에서 확보할 예.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다 확보한 이후에 어찌 보면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할 때는 확인 작업을 하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의 어떤 과정, 이미 9월 달부터 수사가 진행돼 있었기 네. 때문에 저는 아마 검찰 측에서는 예. 어느 정도 물증이라고 할 만한 것들, 증거 제시를 할 만한 것들을 다 확보를 한 다음에 아마 그 정진상 이제 실장에 대해서 소환을 해서 아마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느냐. 예. 기소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갈 것으로 예상을 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는 허무맹랑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검찰에서는 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체포영장도 같이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기각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왜냐? 정 실장이 언제든지 검찰이 요구하면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것이 한 원인이 됐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검찰에서 CCTV라든지 이 컴퓨터 내에 무슨 체계를 좀 고친 거, 지운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으는 게 증거인멸의 정황이라고 보고 이를 토대로 아마 구속영장을 또 청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치쇼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검찰의 수사 대상은 2014년 사건인데 최근 2달 근무한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면 전환용 정치쇼에 불과합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말처럼 그저 웃기고 있네라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네, 민주당이 이렇게 반발했습니다만 검찰은 나름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 그리고 앞으로의 이 움직임에 대해서 뭔가 복선을 깔고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입니다. 김우식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국민들이 다 생각하시지만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압수수색영장이든 영장이라는 것은 일단 검찰이 청구를 합니다만 법원이 발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발부를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발부의 기준과 사유가 있지만 제일 첫 번째는 게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애초에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도 체포영장이 먼저 발부가 돼서 체포를 했고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지금 구속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체포영장 기각을 했는데 네. 그건 아까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체포영장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아마 기각이 된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수사의 그 방식을 보면 이후에 불러서 소환한 다음에 관련 자료와 증거를 다 확보해낸 상태에서 네. 구속영장을 쳤을 때 반드시 구속영장이 떨어질 예. 수 있도록 발부받을 수 있도록 아마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 사무실, 자택 이런 것들은 이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수사의 예. 실질적인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몇 달째 이 대장동 게이트에서 시작된 그리고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에 대한 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야당 탄압, 정치 탄압, 뭐 쇼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국민들이 볼 때 이것도 한두 번 듣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측근, 최측근의 검찰 수사의 마지막 결론이 네.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보면 나중에 민주당에서 나와서 말씀하신 저 민주당 지도부의 의원들의 저 발언은 나중에 이게 지워지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답변하실지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화면에 나오는 정진상 실장의 사진은 언론사에서 확보한 게 거의 한 장이에요. 저거 말고는 얼굴을 드러낸 사진이 거의 없는 게 좀 이상합니다. 정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도에도 있었고 뭐 공무원으로서 일도 했는데 저 사진 말고는 저희들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늘 저 사진밖에 못 내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 실장이 아마 이제 검찰에 출석한다든지 뭐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얼굴을 볼 수 있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 실장이 그런데 뭐 얼굴은 잘 안 드러냅니다만 굉장한 실세였다 이런 증언들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문화일보 보도 이런 게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 대장동 개발 실무진의 대면 보고를 받으면서 직접 사업 진행 과정을 챙겼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보도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요, 뭐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등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보고받지 않았다, 언론 보고 알았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과 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누가 체크를 안 했습니까?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 보도를 안 거고 그때 지사님, 그러면 보고받은 게 아니고 자, 이번에 답변 언론 나중에 보도를 하실 보고 시간 알게 된 드릴게요. 거예요. 네, 자 이재명 대표는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언론 보도를 보고 안 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만 이 검찰이 민간업자들의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던 그 정민용 전 성남도공 전략사업팀장이 이 대표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했다는 증언을 여러 복수의 공무원을 통해 확보했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자 민영삼 원장님,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한 발언인데 어떻게 일종의 위증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위증죄도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또 그 이후에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혐의를 받는다고 그러면 배임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조항이 되기 때문에 예. 본인이 극구 부인을 하는 거고요. 네네. 또 바로 그것 때문에 김문기 씨도 모른다고 한 걸로 네. 저는 그 해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정황을 분석을 해보면 종합해보면 언론 보도랑 다 종합해보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실무자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임명을 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유동규 본부장이 다 실무적으로 하면은 유동규 본부장이 실질적인 그 밑에 실무장이 그 팀장들이 바로 김문기 팀장이고 정민용 팀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동규 본부장의 지시에 의거해서 사장을 거치지 않고 성남도시공사 사장을 거치지 않고 유동규 본부장 지시를 받아서 바로 저 정민용 씨가 시장실로 가서 네. 이렇게 대면 보고를 한 걸로 예. 지금 다수의 공무원들이 다 증언을 해버렸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저 해명은 상당히 나중에 곤란함을 줄 것이다. 네.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네, 검찰 진술 내용을 보면요, 이 정민용 당시 사업팀장이 직접 대면 보고했다는 걸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수의 이 성남시 비서실 공무원들도 자주 와서 가끔씩 와서 이렇게 직접 보고를 했다. 이런 말을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과거 이 대표는 정민용 변호사와 만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동규 전 그 기획본부장 밑에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라고 있는데 이분을 만난 적 있습니까? 어쨌든 개인적으로 볼 일이 전혀 없는데 대장동 개발 회의를 여러 차례 합동 회의를 이제 여러 명이 할 때 그때 왔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실무 저는 책임자였으니까요. 네. 이사께서 다 그런 분들하고 큰 관련이 없다는 건 말씀으로 알고 네. 있고. 예,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정민용 변호사 당시 팀장이 성남도공의 예상 배당 이익 1,822억 원 이런 내용을 직접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보도거든요. 이 보도 내용이 맞다면은 이 대표와는 조금 말이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정은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근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모든 수사를 보면 네. 진술은 있고 물증이 없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는데요. 실제 여러 가지 진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인가요? 그 국회에서 1인당 하루에 그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한 100회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CCTV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살면서. 근데 이런 진술들, 증언들은 있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만났다, 아니면 그 측근들이 돈을 받았다, 이런 증거들은 저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굉장히 좀 허술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제로 어제 민주당사 같은 경우도 그 정진상 실장이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사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당연히 민주당사에는 정진상 실장의 컴퓨터나 책상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윈도우 프로그램의 설치 로그 기록, 그리고 대장동과 관련해서 관련된 기사 검색한 거, 이런 것들을 지금 파일들을 이제 입수를 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증인은 있다고 하지만 증거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는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 관련된 모든 것들 헤드라인만 보게 되면, 기사 제목만 보게 되면 있는 거 아니야? 있으니까 이렇게 조사하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저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네. 정민용 변호사와 변호사에게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김문기 전 처장에게서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한 건 같은 맥락입니다. 뭐냐면은 이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남욱 변호사가 소개를 해서 도시개발공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동규 그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했죠. 그러니 정민용 변호사는 그 도시개발공사에서 김만배 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 이쪽 편에 서서 계속 그 일을 추진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문기 씨와 같이 연결된 게 뭐냐면은 개발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네. 삭제한 그 김문기 씨가 그 삭제에 반대를 해서 그 상당히 나중에 고초를 겪은 걸로 알려져 있고 정민용 변호사도 그 삭제 조항을 가지고 그 보고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가 두 사람에게서 한 사람에게 보고를 받고 한 사람이 초과 이익 환수제를 삭제하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뭐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그냥 그러니까 민간 업자들에게 대규모 이익을 몰아주는데 간여를 한 게 되기 때문에 이 두 사람과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김문기 씨를 잘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뇌물수수 1억 4천만 원, 부정처사 후 수뢰, 그러니까 대장동 배당이익 428억을 약속받은 거 이 부분이고요. 부패방지법 위반, 내부 정보를 대장도 사업자에게 전달했던 부분, 그리고 유동규 씨의 핸드폰 파손을 지시했던, 그러니까 인멸을 했던, 이게 증거인멸 교사, 이런 혐의가 영장에는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입증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텐데요. 자, 과거 이 대표는 자신의 측근들이 비리에 연관이 됐다면 어떤 책임을 질 거냐, 이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대답이 있었을까요? 보시죠. 이후에 유동규 전 사장이라든지 정진상 실장이 나왔는데 그런 쪽으로 연관이 됐다는 것이 좀 드러나면 어떻게 좀 책임을 지시고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뭐 신이 아니라서 모르고 진실이야 하늘과 땅과 당사자만 알겠죠.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여전히 진짜일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퇴를 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 다 사퇴해야 됩니다. 제가 뭘 잘못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관리 책임을 제가 도덕적으로 지겠다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무슨 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민 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재명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이 선지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나중에 돌아올 것까지 다 매수를 계산해가지고 그 순간을 빠져나가는 그런 데에서 아주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책임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저때 제가 판단할 적에는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이미 김문기 씨도 다 알고 있고 유동규 씨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민용, 그다음에 정민용이 그냥 돌아서 보고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가운데 꼭 이 시장한테 직보를 들어갈 적에는요, 정진상 정책실장을 통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건 당시에 성남시에서 근무했던 그 공무원들한테 제가 그 취재해서 들은 얘기인데요. 모든 것은 정진상 정책실장을 통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는데 저렇게 딱 시집대고 얘기하는데 저는 참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뭐 사실 여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게 있고요. 근데 이 영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정치적 공동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지사의 경제적 공동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정치적 공동체라는 게 나오고요. 또 의형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소유주 논란이 있었던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김용, 유동규 3명이 차명 보유한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근데 어제 TV조선에서는요, 김만배 씨가 정 실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집은 30% 드릴 테니까 편하게 쓰셔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정 실장은 저수지에 담가 놓자. 그러니까 놔뒀다가 필요할 때 쓰자.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정 실장이 직접 김만배 씨에게 20억 원을 요구했다가 안 되니까 다시 남욱 변호사에게 요구했던 그런 정황들이 나왔다는 그런 거죠. 자, 김건식 교수님, 정치적 공동체, 저수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지난 9월이죠. 이 대장동 사건이 처음 보도됐을 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그게 이제 대선 이제 후보 경선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 그리고 그 후폭풍이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 못했던 것이고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지금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끝까지 이걸 부인하고 모른다고 일관하면서 후보까지 됐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본선에 가서 지금 패배했지 않습니까? 근데 돌이켜보면 지난해 9월에 처음 이 사건이 나왔을 때 그냥 우리 국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리적 의심은 수천억 원의 특혜를 보는 대장동 일당들이 오랫동안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이 대장동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에는 김만배가 있었고 그리고 김만배와 함께 남욱 그리고 그 3명 정도의 일당, 유동규 일당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유동규가 연결된 사람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유동규가 바로 이재명 시장과 가까웠던 정진상, 김용과 연결돼 있던 고려 역할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과권자였던 성남시장 이재명과 네.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2006년부터 계속 성남에서 활동을 해왔던 분들이고 실제로 성남시장 당선 이후에 성남시에 들어가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다 했던 세 사람인데 예. 그들과 같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바로 유동규였고 유동규를 기점으로 해서 유동규를 고리로 해서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던 3명의 일당들과 연결이 돼 있던 거예요. 네네. 거기가 사실은 제가 볼 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구도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에서 그게 드러나지 않은 채로 대장동 일당 4명만 수사가 끝나고 재판을 예.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금년 9월부터 새로 수사하면서 지금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서 예.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때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했던 사실들이 지금 조금씩 저는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 이재명 예. 시장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 둘 그리고 유동규를 고리로 하는 대장동 일당과의 이 결합체 이것이 지금 광범위한 이 비리 의혹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동규 씨는 그 428억 원에 자기 몫은 하나도 없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검찰에서는 대장동 일당이 정 실장에게 돈을 전달한 시기, 장소, 방법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저희 TV조선이 또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뭐 술집 동호번을 동원했고 CCTV 피하려고 승강기 안 타고 계단을 이용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였다. 이런 보도를 TV조선에서 단독으로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검찰의 주장인데 설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검찰의 시간입니다. 예. 예, 지금은 공소 제기 전까지 법원 이제 재판에서는 양측에 검찰 측과 그다음 변호인 측의 증거 제시가 이루어져서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뭐 서로 얘기를 이렇게 균등하게 네. 보도가 되겠지만은 지금은 검찰의 시간인데 제가 좀 우려하는 바는 이 피의 사실 공표가 좀 너무 도가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국민의 알 거를 위해서 공개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은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나중에 공소장을 봐야 되겠지만은 피의 사실 이것을 공표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공표하는 것은 아닌가. 좀 과도하게 피의자 나중에 네. 피고인의 방어권을 상당히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신 정치적 공동체다. 저는 이건 상당히 검찰 측에서 아직 좀 증거가 빈약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가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보면 경제적 공동체로 묶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자금과 관련된 수사, 돈과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네. 오히려 경제적 공동체로 묶어야 되지 더 수월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라면 저는 예. 정치적 공동체란 말은 굉장히 좀 이렇게 약한 고리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예. 지금 이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다시피 서로 다른 유리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 김만배 씨 얘기도 과거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재판을 받을 때 이분이 증인으로 나와서 뭐라 했냐면 너무 많이 뺏어갔다 자기 사업에서. 그래서 공산당 아니냐 너는 이렇게 오히려 이재명 지사를 힐난하기까지 했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의 이재명 지사의 말, 아니 예. 김만배 씨의 말, 그다음에 유동규 씨 400몇 억에서 자기 지분 하나도 없다. 네. 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황들이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만 말들도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증거로서 입증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체포되기 전에 휴대전화를 오피스텔 창밖으로 던진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도 TV조선이 어제 단독 보도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압수수색이 곧 진행된다. 그리고 대장동 팀에게 어떤 약점을 잡혔느냐, 이 정 실장이 유동규 씨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영학이 어디까지 아느냐, 그러면서 불똥이 어디까지 튈 것 같냐, 이런 통화를 했다는 내용을 검찰이 또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걸 어제 TV조선이 단독으로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검찰의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비밀번호까지 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대해서 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흔적 같은 경우는 다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증거가 그때 버리고 가셔서 혹시 있으신 건가? 아니요. 클라우드 다 열어드렸고 검사가 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다 제출했으니까 사람의 행동이 많게 돼. 그건 지울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당시에 이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진상 실장이 통화를 나눴다는 의혹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핸드폰을 던지기 전에 통화를 한 2시간 했답니다. 지사님 통화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죠? 신문 봤습니다. 신문으로요? 네, 이거 언론 인터넷 기사로 봤습니다. 유동규는 통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작년에 관광 정진상은요?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죠. 보고 받으셨단 말입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답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누구로부터도 이 전화로 이 당시에 유동규 체포 과정 관련돼서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제가 들은 바로는 아마 그 체포당할 당시에 그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자살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그렇게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정진상 실장님이 보고해 준 겁니까? 그분이 어쨌든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당시 정 실장은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라,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었다 그랬었는데 뭐 검찰에서 유동규 씨가 진술한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은 대장동 의혹이 처음 터졌을 때 그때 전부 다들 생각을 한 것이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민간업자들에게 어떤 인허가나 또 이런 편의를 성남시 쪽에서 봐주고 네. 그 대가로 뭐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것 아니냐, 전체 사건은 그것 아니냐는 그게 가장 줄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되는다기보다는 네네. 언론 보도나 또는 그 김용 씨에 대한 공소장 아니면은 정진상 씨에 대한 그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네네. 그 얼개가 지금 맞춰지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 정치적 공동체라고 한 부분도 이것은 그 경제적 공동체가 좀 다른 개념인 것이 아마 이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정진상 씨는 1억 4천만 원을 돈을 받아서 그 성남시장 선거 무렵에 돈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 때 김용 씨는 또 8억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김용 씨가 그때 호남을 돌고 있는데 뭐 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20억 원을 요구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 그 돈을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그럼 정치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이렇게 되니까 정치적 공동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진상 실장 오늘 오전 입장문 냈습니다.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고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 검찰 정권의 정적 사냥은 실패할 것이고 끝내 이재명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재판에 넘겨질 때 이 검찰의 공소사실 허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동규에게 뭐 대선 자금 마련해라 말라 이런 거 한 적 없고 유동규 진술 하나로 무고한 사람을 구속시켰다. 이렇게 반박을 또 김용 부원장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 부원장의 재산 6억 원을 다 동결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기소 전 추징 보존을 청구한 건데요. 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 이런 취지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자신과 측근들을 겨누는 검찰 수사에 어제는 별다른 말을 안 했는데 오늘 좀 달랐습니다. 보시죠. 이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은혜 의원 어떻게 보세요? 네, 이재명 대표가 말한 대로 이게 창작 소설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게 팩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비던스,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방송에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 내용도 네. 모두가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이럴 것이다. 만약에 저랬다면 저럴 것이다. 사실은 모두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실체가 없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뇌물을 받았다. 뇌물을 받았으면 어떻게 받았느냐. 그리고 그 뇌물이 지금 자꾸 정치 자금,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굉장히 심했고요. 비대면으로 치러진 선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과 다르게 그 대선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선거가 있었고요. 저는 대장동에서 핵심은 바로 그 50억 클럽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는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그 고문료를 받기도 했고요. 자녀는 또 화천대유로부터 11억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김만배가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도 100억을 건넸다. 뭐 네. 이런 것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예. 그 대표가 남욱 변호사에게 42억 5천만 원을 빌려줬다. 뭐 이런 것들도 저는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이 범인입니다. 돈을 받았고 돈을 예. 쓴 사람들 먼저 찾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돈을 누가 받았는지 지금 돈이 어디 있는지 실제로 누가 그걸 갖고 있는지 소유주가 누군지 참 애매한 부분도 참 많아요. 많은데 지금 여하튼 이 3인방이라고 하는 대장동 일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검찰에서는 아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증거들이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 검찰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시절 자신의 조카가 저질렀던 이 모녀 살인 사건, 이걸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를 했는데 오늘 소송 재판 기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자신이 왜 그랬는지 설명하면서 사과도 했었는데 그때 상황 한번 보실까요? 멀다고 할 수도 없는 어쨌든 친척들의 일을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쉬움, 그 억울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조카가 그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37번 찔러서 또 딸이 보는 앞에서 그 엄마를 로 난자해서 살해한 흉악범을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그 변호를 하셨는데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범죄인을 변호하는 일이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는 해도 저의 부족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또 피해자 여러분께는 사죄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이 대표가 대리인을 통해서 오늘도요, 이 죄송하다, 사과의 말씀 드린다 이렇게 전했는데 유족 측은 사과문을 직접 제출해라, 본인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피고가 직접 비공개리에 만나서 사과하는 걸 그 변호인끼리 협의해서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사과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직접 사과문 같은 거 또 써서 비공개로 또 재판장님께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이렇게 굳이 하시는 것은 이제 정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너무나 좀 괴롭고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예, 자, 민 원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일종의 스타일 예. 그리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적에 하는 그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부인하고 그다음에 부인해서 상대 측이 계속해서 공세하고 증거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증언을 하고 나면은 또 사과하고 네네. 그다음에 또 잊혀지면 다른 사건이 됐을 때는 또 일단 부인하고 예. 그다음에 또 변명을 쭉 하다가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네. 일종 이게 사이클 같아요. 사이클 이 스타일로. 그래서 항상 이재명 대표 하면은 이 진실성 여부가 이게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이 측근의 김용, 정진상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의 어제 오늘의 이 발언을 보면서 네. 저는 한명숙 총리 때 사건이 생각이 나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끝까지 무죄라고 그러고 이건 정치적으로 뭐 살인이라고 그러고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모금을 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재명 대표도요. 나중에 지금 우선 당장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본인이 방어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본인의 정치 활동을 위하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정말 최악으로 잘못했을 경우에는 끝까지 아니라고 이 정치적인 탄압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뭐 가정을 전제로 저희들이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시에 사건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 아픔이라든지 그 충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의 역할은 있겠습니다만 이 다른 쪽에 대한 생각은 얼마나 했었느냐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좀 논란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판결은 내년 1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2마리,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좀 기르는 게 어떻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이와 동물을 몹시 사랑한 걸 저는 압니다. 혹시 이 풍산개들을 맡아서 키울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으신지 말씀. 윤 대통령님은 지금 개가 5마리 그리고 또 고양이도 한 4마리 그렇게 키우셔서 거의 집에 아마 다 차신 모양입니다. 강아지가 다 찼기 때문에 애완견을 더 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0마리 정도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단독 보도 보면 유기견 1마리 그리고 유기묘 2마리를 취임 후에 또 추가로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7마리까지 합쳐서 10마리를 이제 키우게 됐는데 한남동 공간으로 이사를 했죠. 그건 넓긴 합니다만 10마리 정도 키우는 것도 좀 버겁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됐던 건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에서 같이 생활하던 풍산개 2마리를 반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국가 기록물이기 때문에 입양은 안 되고 위탁을 해서 관리를 했는데 그 위탁 과정에서 비용 문제에 대한 처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국가에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자, 김근식 교수님, 이 풍산개 뭐 일부에서는 파양이라고도 하고 일부에서는 반환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시초를 따지기보다도 저는 시점상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적절한 시점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기가 이태원 참사 이후로 그래도 아직도 희생자들의 슬픔, 또 유족들의 슬픔이 다 가시지 않은 상황이고 정치권도 그래도 되도록 자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뜬금없는 지금 개 싸움, 개 타령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5월 달에 퇴임하신 이후 지금까지 6개월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계속 키워오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측이라면 이 시기는 좀 지난 다음에 당장 뭐 데려와서 키우다가 못 키워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키워오신 거라면 이 슬픔의 기간은 지난 다음에 했어도 개싸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속 자료화면에서 나옵니다만 이 동물복지 차원에서 반려견에 대한 사랑, 이 생명체로서의 존중 이것에 얼마나 많은 강조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일단 데려가서 지금 키워왔고 그다음에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 관제해서 계속 키워왔던 반려견들입니다. 그 반려견을 어느 날 갑자기 야 시행령이 미비돼 있고 정부 책임이고 정부 소유니까 내가 할 수 없어. 이거 시행령이 좀 보완을 안 해주니까 난 더 이상 안 되겠어. 바로 그 다음날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 전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반려견에 대한 어떤 사랑, 동물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그러면 거짓말이었나?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어제 그래서 또 뜬금없이 굉장히 장문의 입장문을 내셨던데 장문의 입장문을 보면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난 지금이라도 입양을 한다면 대환영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논쟁이 되니까 시행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파양이니 이방이니 아니면 정부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정부 책임이니 개인한테 소유권이 가느냐 마느냐라고 논쟁을 할 수 있지만 그 개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입양돼서 몇 년 동안 키운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입양은 대환영한다고 그러면 예.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저 두 마리 개를 대왔는지 궁금하다. 네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면 어디 입장문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돈 문제라 그러는데 내가 그 청와대에서 나올 때 데려왔던 이전 비용, 또 반납할 때 보냈던 비용까지 내가 냈다.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좀 치졸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고 가족이라고 했었는데 이 근거 규정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풍산개들을 가족처럼 생각했다면 근거 규정 미비와 같은 말은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뭐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장문에 글을 올렸어요. 지금이라도 입양해서 키울 수 있다면 대환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거 규정의 부재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위법 논란의 소지도 있다.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이것도 대통령 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권에서 주장하는 이 사료값 논란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 드러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모든 비용을 부담했고 대통령 기록물인 반려동물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이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했던 송강이 그리고 곰이 왔을 때 가족이 청와대에 왔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그때는 가족이고 지금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는 제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논쟁이 일단은 뭐 돈 문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250만 원이 뭐 들어간다, 어쨌다, 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정말 그러니까 가족과 같이 키우던 개에 대해서 어떤 돈 문제로 인해서 이걸 더 이상 못 키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논란의 본질은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항상 법치주의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도 상당히 그 부분에 예민하신 분이고요. 본인도 또 법률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정부가 먼저 어떤 자초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면서 이 풍산개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뒤따라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줬어야 돼요. 근데 지금 법제처에서 계속 이것을 이유를 알 수 없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한다면 소통이 됐었어야죠. 양산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 비서진과 뭐 소통을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뭐 연말까지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만 했었어도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소통이 더 원활했었으면 이런 뭐 국민이 알지 않아도 되는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돈 문제가 중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건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을 해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저는 그 알겠습니다. 부분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운영위에서도요 이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 이관을 협약을 맺어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 협약에 좀 문제가 있다. 이관한 게 아니라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유기견을 입양했다가 또 역시 반납했다. 이 문제까지 끄집어냈습니다. 보시죠. 협약을 맺고 협약이라는 게 6월까지 개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개정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서 위탁으로 키워지지 않고 있으니 양산 사자에서 키우고 있는 것은 혈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의원님, 그것 때문에 제가 발언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행령에 되어 있는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사료값 얘기가 왜 계속 나오는 겁니까? 제가 언제 사료값을 얘기했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의원님, 시행령이 개정이 됐으면 양산 사저에서 시행령과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의원님.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원래 대통령께서 이관을 해 가셨으면은 합법적으로 키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관을 해 가신 게 아니고 협약을 맺어서 가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협약 풍산개와 아주 재미나게 노는 모습도 수시로 공개하고
그리고 새끼에게도 뭐 직접 우유도 주시고요. 이런 사진을 보면서 참 많은 국민들은 정말 따뜻한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6개월 만에 갑자기 이게 이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와 유사한 모습이 또 민주당에서 하나 또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014년 10월에 성남시장 시절에 유기견인 행복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경기지사로 당선되시면서 입장이 360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인데요. 행복이는 성남시에서 입양한 것이지 개인이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개를 역시 또 반납을 했습니다. 네, 뭐 소유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좀 입장이 달라지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 송 본부장님, 뭐 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 그때 이재명 그 대표도 그거 하면서 성남시 소유지 내 소유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것을 같이 그 입양을 안 했거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기록관의 소유지 내 소유가 아니다 이 이야기인데 예. 시행령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네. 것이고 또 하나는 250만 원을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그 근거가 없이 지금 6개월 동안 계속 키워왔어요. 키워왔는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갑자기 왜 근거를 지금 뭐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은 잘 안 가고 오히려 이 어제 입장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 때문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또 여기서도 인건비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지금까지도 6개월 동안도 외부 사람을 인건비를 들여서 양육을 한 것 아닌가. 예. 그런 또 문제 제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예. 결국은 이것도 정치적인 목적도 좀 들어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 시행령을 안 고쳐주는 것이 마치 대통령실에서 반대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조금 전에 감사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월북몰이 소위 월북몰이 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수사를 의뢰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감사원에 대한 불신 이런 것까지 해서 정치적 목적도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문 전 대통령은 어제 이제 정쟁을 그만하자, 이제 그만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이었죠.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한 말이 떠오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이렇게 뭐 다시 취소한다든지 그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또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재형 의원은 자녀 넷 중에 두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는 부모입니다. 근데 당시 문 대통령이 부모 마음이 변하면 입양을 취소하거나 바꾸자 이런 말에 대해서 매정함과 쌀쌀함이 느껴진다. 이렇게 오늘 비판을 했습니다. 자, 정은혜 의원님, 이게 핵심은 뭘까요, 이 문제? 네, 일단은 제가 그 유기견 이동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유기견 뭐 카페라든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네. 유기견 관련된 단체들과 소통을 계속하는데요. 일단 정확한 용어의 규정이 먼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기견을 이동 봉사하기 때문에 네. 유기견을 이동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보호소에서 자택으로 이동만 하면 되고요. 그 이상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임시보호라고 하죠. 예, 예. 입양 가기 전까지 어떤 가정에 입양 전제 임시 보호가 있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임시 보호를 하는 경우가 네네.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한 겁니다. 예. 임시 보호의 개념보다도 뭔가 어디서 맡아 지울 곳이 없으니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맡아 키워달라라고 부탁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을 한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파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제로 파양이라는 것은 입양을 했을 때 파양이 되는 것이지 입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파양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우리가 용어들을 조금 먼저 규정을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에서 가장 큰 점은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풍산개 같은 경우는 북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기록물로 관리가 되어 있고 예. 국가 기록물은 당연히 개인이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맡아 키워달라 했기 때문에 맡아 키우고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 합법적인 시행령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시행령이 나타나질 않았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실제로 법적으로도 불법 반출을 했다고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어떤 이런 물건이 아니고 생명에 관한 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신속하게 네. 뭐 입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뭐 청와대나 정부가 다시 또 양육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했던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협약서를 보면요. 이 송강, 고미 둘이 사망할 때까지를 위탁 기간으로 해놨더라고요. 협약서에 보면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입양을 해주면 키울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하는데, 자, 입양이라는 건 이제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하에 이제 키우는 거죠. 그 경우에는 본인이 다 부담하는 비용 같은 것들 자신이 부담을 할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과 뭐가 다를까? 거기에 대한 좀 논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서는 국가 기록물이라는 이 근거 때문에 본인이 키웠을 때 그냥 지금 키우는 상황도 사실상 입양과 같은 개념일 텐데 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정치적인 의미도 담아서 이 송강이와 고미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자,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평상시에 그냥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반려가족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옆집에서 다른 사람한테 분양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기견도 자기가 거두어들여서 집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그게 반려견에 대한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해서 유기견, 유기묘를 지금 데리고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저 송강과 고미가 국가 기록물이든 아니든 시행령이 뒷받침이 됐든 안 됐든 그 자체는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계속 키워왔고 돌봐왔던 반려견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몇 년째 계속 키워왔던 반려견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국가 기록물인데 나한테 위탁이라는 법적 조치가 없으니 다시 보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기의 적절성도 맞지 않고 방식의 적절성도 맞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반려견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해서도 뜨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길거리에 버려진 유기견도 데려다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법적 미비를 이야기하면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자꾸 돈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데 어제 낸 입장문에도 보면 결국 그 법적 조치를 하면 위탁이 되기 때문에 공식 위탁이 되면 정부 예산을 받는다는 논리잖아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면 지나다니는 유기견들 데려다 키운 사람은 무슨 돈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도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저런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백만 명의 이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저는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저렇게 과학한 방식을 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시행령이 왜 안 됐냐면요. 제가 듣기로는 시행령에 그 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모법 있지 않습니까? 모법.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근거를 만들지 않으면 시행령 갖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해보면 이건 미비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주지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그 드센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기록관에서 일단 송강, 곰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경북대 수의과대학 부설 동물병원에 있습니다. 지금 진단도 받고 있고요, 운동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이 문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 입장문에 밝혔듯이 한 마리가 이 입원 수술까지 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강 상태가 어떨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하는데 이 두 마리가 갈 곳이 지금 상당히 좀 애매하다고 합니다. 위탁 관리를 맡길 기관을 찾고 있는데 그 고미하고 이 새끼가 있었죠, 새끼. 그 새끼가 이제 별이가 있는데 2019년 분양된 광주 우치동물원에 좀 같이 키울 수 없겠느냐, 위탁 관리할 수 없겠느냐 그랬는데 동물원 측에서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 새롭게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하는데 쉽지 않은 형식이고 대여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좀 본인들의 책임 문제가 있어서 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이 낳은 새끼들이 이제 전국에 그때 분양이 돼서 갔습니다. 근데 인천 쪽에도 물어봐도 좀 곤란하다 그러고 그래서 이 송강이하고 곰이 어디로 갈지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일반 분양을 할 수 없는 일종의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점 때문에 조금 애매한 상황이 좀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대통령 기록관에서 어떤 조치를 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다음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그리고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내일부터 4박 6일간 해외 순방을 떠납니다. 자, 윤 대통령은 순방을 갈지 말지 이태원 참사 이 충격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고민을 했지만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고요. 시진핑 주석과도 처음 만나는 자리라는 점들 이런 점들을 들어서 가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해외 순방하고 외교해야 될 상황인데 뜻밖의 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번 순방에서 MBC 측에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허가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통보하면서 이 뜨겁게 논란이 됐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이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중요한 국익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 여러분께도 이런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해외 순방하는 건 국익이 걸려 있는데 MBC가 좀 부정적이다 이런 취지겠죠. 국익과 같은 방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대통령 해외 순방 취재를 한 30번 했습니다. 예. 30번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과거 청와대에서 이 기자는 안 된다고 한 건 처음이거든요. 네. 처음이고 오늘 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재 편의를 제공을 한다. 그 앞에 이제 세금 문제를 이야기했죠.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을 시정을 하라 기자들이. 왜냐하면은 다 돈을 내고 갑니다. 이 기자 각 언론사에서 이번에도 한 800만 원 정도 이상을 내고 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취재 편의 제공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MBC 기자가 물론 MBC가 그때 이 바이든 날리면 이 자막이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취재를 계속했어요. 예. 계속을 하면서 어디 비판적인 논조를 이어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취재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것 이것은 저는 적당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매일 아침에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언론 친화적인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로 상당히 언론을 또 적대적으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방법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죠.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이 MBC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종의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실책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MBC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 청와대 주장입니다. 대통령실의 주장입니다. 이게 반복돼 왔고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보도들이 이어진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오늘까지도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부득불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인데요. 자, 오늘 국회에서도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는요, 취재 편의의 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도 취재 현장입니다. 그 안에서도 취재가 이루어지는 상시적인 공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취재 현장을 저것은 의사진행 발언하고 전혀 아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건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왜 끼어들어요? 잠깐 의사진행 발언 중이에요. 의사진행 발언권을 위원장이 줬으니 부적절한 의사진행 발언이면 그건 저한테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취재 현장에 대한 봉쇄이고 엄연한 언론 자유에 대한 저는 탄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예산 관련입니다. 어제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은 위원장님도 너무 한쪽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쪽으로 판단할지 두 쪽으로 판단할지는 듣기 전에 어떻게 그걸 또 판단합니까? 국회의원들의 말할 자유는 어떠한 주제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다 이런 무도한 정권은 처음 봅니다. 이 언론 탄압을 대놓고 하는 행위고요. 또 정권의 나팔수로 길들이겠다는 굉장히 비열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탈을 썼다가 다 언론이 아닙니다. 저는 최근에 MBC 보도 행태를 보면서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맞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취재를 거부하냐 안 하냐는 취재를 받는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대통령 전용기, 뭐 보통 에어포스 1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대통령 전용기에는 기자들이 편의상 같이 탈 수가 있습니다. 뭐 공간이 허용되는 한에서 옛날에는 대통령실, 뭐 청와대에서 비용을 대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건 없고요. 다 언론사들이 그 비용을 나눠서 냅니다. 일정 부분 청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좌석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다 타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 등록된 회사의 일정 인원에 대해서 할당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탑승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왜냐하면은 대통령 일정이라는 게 굉장히 바쁘고 복잡하고 뭐 비행기가 취향이 안 되는데도 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같이 동행 취재하는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죠. 일반 민항기를 탔을 때보다는 뭐 가격적으로 덜 뭐 쌀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기자들에게 이제 일종의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만 대통령실에서는 MBC의 그동안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항의 내지는 뭐 불만 그런 차원에서 이 탑승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만 어떻게든 오면 거기서 취재하는 거는 막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민영삼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요. 예. 언론 탄압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것이 언론 탄압은 무엇이 언론 탄압이냐면요. 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조선일보 탄압한 게 바로 언론 탄압이에요. 그 기자실 대못질한 거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조선일보 그 곤란하게 만들려고 장학선 사건, 장자연 사건 억지 수사에서 아무것도 나온 거 없지 않습니까? 윤지호 거짓말하고 그것이 바로 언론 탄압이에요. 저것은 이 취재원의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왜냐하면 MBC가 너무 하기 때문에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불편을 겪어주시오. 그리고 함께 취재해서 이 편리하게 이렇게 편의를 받으려면은 최소한의 입장 표명을 좀 해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최근 예만 들어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역을 썼는데 대역 썼다는 자막도 안 넣고 그 다음에 더 심한 것은요. 그 제보자라고 해가지고 제보자 목소리를 갖다 음성 변조로 내보냈는데 그것은 제보자 목소리가 아니라 성우가 읽은 거예요. 성우가. 그렇게 해놓고도 아무 그 유감 표명도 없이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질질질 끌려가야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과한 측면도 있지만은 불가피한 조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언론 탄압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과거 사례를 여권에서는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MBC 아나운서 출신이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가을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 출발 1시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조선일보의 탈북민 출신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를 정부 풀 취재단에서 배제하라 이렇게 일방 통보를 했었던 거. 이런 게 언론 통제 아니냐. 북한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빼려고 했는 게 이런 것들이 언론 통제 아니냐. 뭐 이런 반론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자, 뭐 MBC 부자 회사니까 민항기 이용해서 잘 다녀와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배현진 의원의 발언은 본인이 그 회사 출신 아닙니까? 저렇게 한다고 뭐 침을 뱉은다 해서 본인에게 득이 될지 좀 의문이고요. 저는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MBC를 배제한 부분, 뭐 그 중에서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제일 납득 안 되는 이유가 그 대역을 쓰지 않아서 했다. 이게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편한 심정이 있다는 것은 알겠으나 이게 외교를 통한 국익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의 오늘 아침에 발언도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마 이런 부분 대통령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구나, 치졸하다 이런 생각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이번에도 대통령이 순방하시면서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론의 자유는 왜 이렇게 인정을 못 하시는지, 듣기 싫은 소리가 있다 해서 이 부분 아예 이렇게 뭐 편의 제공 아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한 언론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좀 과하다 생각 듭니다. 저는 그 대통령실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배경은 분명히 있죠. 지난 9월 달에 이제 뉴욕에서 발언을 놓고
MBC가 이제 사실상 취재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들리는 대로 그것도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자막을 달아서 먼저 했기 때문에 확증 편향 효과에 의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제 한미 관계 훼손이 됐다는 것도 저는 그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저기 나오는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항의 방문도 하고 실제로 국민의힘이 MBC 사장, 국장, 부장을 다 지금 고발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그 사건은 그 사건대로 저는 진행이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실은 다 밝혀지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송 본부장 말씀처럼 언론중재에 제소를 하거나 문제가 있고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정치적 의도가 편향성이 노골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항의하고 법적 조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는데 너는 빠져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는 되지만 좀스러운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것을 제가 언론 탄압이지만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아니라고 제가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받아들인 입장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아 맞다고 하고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저럴 때일수록 오히려 MBC까지 끌어안고 가면서 언론의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면서 결국 MBC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들이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MBC 뉴스가 과거 몇 년 전보다 훨씬 많이 신뢰도가 떨어져 있고 시청률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다 압니다. 그러면 그걸 굳이 나서가지고 정부가 나서 너 빠져 들어오지 마 이런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판단하게 예.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대승적으로 같이 네. 가는 것이 저는 대통령에게도 유리하고 대통령실에도 유리하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 저게 과연 대통령의 뜻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건인지 좀 따져봐야 될 거고 대통령실이 예. 만약에 저런 결정했다고 한다면 김은혜 수석부터 쓸데없는 필담하지 말고 대통령께 잘 보좌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 요즘 윤석열 대통령 편을 많이 듭니다. 응원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취재 당하는 입장에서 악성 왜곡 보도를 일삼는 언론에 대해서는 유일한 대항 수단이 취재 거부의 자유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경남지사 시절에 1년 이상 왜곡 방송하던 그 방송사에 대해서 기자실 부스 빼고 취재 거부했던 일 그리고 본인의 성희롱 허위 보도한 그리고 정정 보도를 안 했던 방송사에 대해서 또 출입 금지 조치했던 그 예를 들면서 언론 취재의 자유도 있지만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뭐 출입 기자단에서는 성명을 내고 이 사태를 철회해달라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한때 취재 보이콧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 부분은 뭐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하지 않기로 하고요. 공동 성명을 내는 선에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각 언론단체들은 반발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 김은혜, 강승규 두 수석의 필담 논란, 웃기고 있네. 이 필담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윤 대통령 오늘 그 두 수석에 대한 조치 여부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김은혜 수석과 그 강승규 수석 참모진의 자질을 의식한다는 평가가 좀 큰데요. 공직기관 현직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의향이 사실 뭐 국회 그 출석한 정부 위원들과 관련해가지고 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종합적으로 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일부 친윤계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조영 운영위원장이 두 수석을 퇴장시켰던 게 있었죠.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 여기에 불만을 털어놨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김대기 비서실장,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선을 긋긴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기신의 사안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뭐 역정을 냈다는 요새 하도 뉴스들이 많으니까 공식적인 저 입장도 아니고 역정 안 냈습니까, 가짜 뉴스 그러면?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운영위 국감 때 수석들 퇴장 관련해서 퇴장이 말이 되느냐고 이제 친윤계 의원들에게 전화했다고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좀 그렇게 저는 전화 받은 바가 없으니까 친윤계가 아닌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당무에 관여하시거나 당직자들 저는 전화 받은 게 없습니다. 당에서 하고 있는 이런 뭐 자자부러한 것까지 다 전화하시고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예, 뭐 대통령이 좀 화가 났다. 여당에서 좀 뒤를 받쳐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건데요. 저 민영삼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뭐 당 대표인 저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하고 또 비서실장께서도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건 사실이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이제 대통령실하고 여당하고 사이에서 좀 긴장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 감은 듭니다. 그러니까 늘 지금 현재 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총 공세를 하는데 이 여당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개인의 또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총 집중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같이 좀 방어를 해줘야 될 여당이 좀 화력이 너무 약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의지가 너무 약한 게 아닌가. 네. 이런 것에 대한 대통령실에 대한 그 불만이라고 할까요? 좀 그 아쉬움 이런 것은 분명히 있는 분위기가 네. 저렇게 그 표출된 게 아닌가 그렇게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권 내에서는 지금 조영 운영위원장에 대한 불만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어느 게 바람직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최근 국회에서 자신의 발언이 국무위원 품위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한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흙탕에 뛰어 들어가서 국민을 대신해서 막는 거야말로 공직자의 진짜 품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뭐 본인의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뭐 최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직업적 음모론자다 이렇게 말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정치 속으로 많이 뛰어든 건 사실이에요. 예. 심지어 뭐 자기 아직 그 대선이 5년 가까이 4년 반이나 남았는데 그 자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뭐 2위를 하고 또 여권 전체에서 뭐 1위를 하고 또 네. 심지어 그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다. 자출설 예.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지만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부상되는 이유가 저는 본인은 계속 선을 긋고 있어요. 긋고 예. 있지만 부상하는 이유가 결국은 민주당에서 이거 어떤 그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아닌가. 예.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격이 뭐 법사위 예결이 할 것 없이 계속 집중이 되기 때문에 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방어권 차원에서 계속 방어를 하는 거예요. 예. 그 간혹 가다가 뭐 직업적 음모론자 이렇게 좀 과하게 나가는 예.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은 본인의 방어 차원에서 저런 그 네. 대응을 계속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한 장관.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 그동안 그분이 해온 거짓말, 유언비어, 모욕적인 언사들을 한 번이라도 더 되돌아봤다면 고소장 쓸 엄두가 안 났을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 같이 뭐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일컬어졌던 김어준 씨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재원 의원과 이 주고받는 말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김어준 공장장님은 방송 그만두셔도 직업이 있으시니까 뭐 괜찮죠. 뭐 직업적 음모론자. 직업적 음모론자. 한동훈 장관이 저는 이제 민간이니까 저한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만 그 문제 그 심각성은 덜할 수 있는데 그 국회에서 네. 현역 의원인데 네.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갑자기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황운하 의원을 해버리면 이거는 경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장장님은 직업적 음모론자가 맞는데 그분은 이제 직업적 음모론자가 아니고 정치적 음모론자 그 말인가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서로 여야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그런 공방을 주고받을 수는 있죠. 네. 그럼 국무위원이 자기가 개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듣는 분들은 참 통쾌하다는 생각을 한동훈 장관 지지자들 그렇게 할 수는 있죠. 네. 경우가 아닌 건 맞지 않습니까? 경우가 아니죠. 피감 기관이 장인데 개인적으로 나온 게 아닌데 네.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이렇게 근거는 온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직업적 음모론자인 거. 여기서 한 방송 가지고 했는데 그 내용. 네. 자,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업적 음모론자. 자,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특히나 이제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불릴 만한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실수나 가짜 뉴스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국무위원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여러 입장들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